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골라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또 찾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슈퍼앱은 그 플랫폼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카카오 아이디가 하나 있으면 카카오 메신저를 쓸 수 있고 카카오 페이도 만들 수 있고 카카오 뱅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앱이죠. 그런데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위챗, 알리페이 뭐 이런 쪽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면 자체 내에 그 페이먼트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송금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앱 안에 들어 있어서 뭐 때로는 이제 앱일 수도 있죠. 하나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다른 걸로 연결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쓸 수 있게 할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슈퍼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카오는 시작부터 슈퍼 앱이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메신저를 시작했다가 다른 서비스를 하면 다른 앱을 만들었죠. 이게 같은 앱 안에 동시에 있진 않았는데 지금은 슈퍼 앱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로그인을 하시면 그 뒷단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클릭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슈퍼 앱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퍼 앱은 원래는 중국에서부터 나왔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묶은 비슷한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아세안에서 이게 같은 앱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결을 시켜 놓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이미 슈퍼앱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형태가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앱이고 요즘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기네 분야에 있어서 슈퍼앱이 되겠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비즈니스가 확장되면 슈퍼앱 전략처럼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은 슈퍼앱이 되고 싶지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사업자가 이미 다른 영역에서 굉장한 플랫폼을 이루고 있거나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은행처럼 굉장히 많은 핀테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뭐 영화도 예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기에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조금씩 더 인근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중국이나 아세안은 비슷하게 과거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완전히 밀착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아닌 거예요. 넷플릭스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보는데 불편하지만 없다고 해서 당장 일상생활이 안 되는 서비스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으면 너무 불편한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막강한 경쟁자가 없다면, 기존의 막강한 플레이어가 없다면 인근 서비스 여러 가지 연관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붙여나가기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거죠. 아세안도 비슷하게 물론 페이스북도 쓰고 인스타그램도 쓰고 다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유저들을 많이 확보했을 때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기가 훨씬 우리 머릿속에 한국인들 머릿속에 동남아는 약간 우리보다 못 살고 여행을 가기가 좋고 뭐 이런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저 시장을 바라보면 별로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굉장한 디지털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슈퍼앱 5, 이 5개의 기업의 앱이 없다라면 각국에서 생활하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톡에 하루만 안 돼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됐는가, 어떻게 파괴적인 혁신을 일상생활에 갖고 왔는가, 그래서 이들의 사회가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어떻게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지,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개인들에게 보면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보자는 의미에서 지역적인 범주를 보면 우리가 아세안에 있는 10개 국가 플러스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세안 국가연합에서는 지금 10개 국가로 딱 정해져 있고 이 10개 국가가 모여서 아세안 국가연합이 그게 이제 줄여서 아세안인데 2015년에 아세안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걸 출범을 해요.
그러니까 EU처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고, 인적 교류가 훨씬 더 늘어나고, 투자도 영내에서 진행되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 시장으로 봤을 땐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의 전체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말씀드린 그런 슈퍼5 같은 경우도 이 5개 기업들은 자기 국가, 자기가 처음 런칭했던 국가에만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다 인근 국가로 나가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과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일본은 모바일 퍼스트 사회로 완전히 변화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약간 택시 타는 게 불편했고 전화로 불러도 제때 잘 안 오고 바가지 요금도 많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 점들이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한국에 제가 더 불편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랩이나 고잭 같은 서비스를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차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학교 출퇴근하고 할 때 차를 몰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내가 왜 차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앱으로 부르면 항상 제가 한국에선 가끔 그러잖아요. 길 건너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서 길 건너 가세요라든가, 저기까지 들어가면 힘드니까,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세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차를 불렀을 때 항상 제가 부른 자리까지 오고, 제가 내리고 싶은 자리에 내려주고,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소비시장 전체를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규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하나하나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아세안에서는 그걸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로 좀 뒀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가 아니라 일단 시작해서 하는 데까지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리한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고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였고 전체 경제나 사회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유명한 그 회사는 그랩이에요. 그랩은 시작 자체는 말레이시아에서 했지만 이제 바로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가서 지금은 아세안 8개 국가, 10개 국가 중에 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슈퍼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출발을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아세안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전체 아세안 GDP에서 한 40% 이상을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집중했지만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라이드 헤일링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슈퍼앱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동남아 전체에서 1등 이커머스거든요. 어느 나라든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커머스라고 본다면 C의 성공은 정말 이커머스계에 있어서는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등이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거의 아세안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잭은 고투그룹, 토코페디아로 합쳐서 고투그룹이 됐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조금 더 약해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세 개의 기업만으로 논하기에는 또 다른 슈퍼앱 주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각국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국 같은 경우는 그랩도 잘하고 있고, 고잭이 진출했다가 지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랩이 푸드 딜리버리나 라이드 헤일링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메신저를 쓴다고 한다면 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라인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이제 디지털 뱅킹 서비스라든가 라인맨 서비스, 라인 택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국에서는 라인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또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기업이고 라인은 지금 해외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라인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라인과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한 야후와 합병을 해서 이제 Z 홀딩스가 새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의 백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네이버와 손잡고 아마 금융과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훨씬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 봐야 할 슈퍼앱이고요.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시장이에요. 동남아 어느 지역도 베트남만큼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그만큼 많이 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베트남은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낮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인식을 잘 안 갖긴 하지만 베트남은 여러 가지 메신저를 다 썼어요. 뭐 카카오톡도 쓰고 라인도 쓰고 왓츠앱도 쓰다가 이런 시장을 평정하고 나타난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게 잘로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태국엔 라인이 있고 베트남에는 잘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잘로를 만든 회사는 원래 게임을 만들던 VNG, 비나 게임이라는 회사였어요.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VNG가 되는데 이 회사가 게임으로 성공한 다음에 우리는 좀 더 큰 인터넷 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냥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메신저가 국민 메신저가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또 페이먼트도 붙이고 다른 서비스를 계속 붙여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약간 자국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잘로가 약간 시장 점유율이 낮을 수는 있지만 저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타적인 부분이 특히 많진 않은데 워낙에 일본 기업들이 뭐 1960년대부터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친일본적인 성향이 좀 있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좀 호감도가 많은 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인이 진출했을 때 상당히 큰 거리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라인이 처음 런칭했을 때 썼던 마케팅, 뭐 프로모션 방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취향에 맞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이걸 스티커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을 많이 냈고 그다음에 게임을 라인 플랫폼에서 런칭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인 TV라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넣는다든가 그러면서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말씀드린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지화의 힘이 되게 컸던 거예요.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현지 직원들로부터 나왔고 그런 것들이 잘 소화가 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는 이걸 자기네들이 문화화, 그래서 컬처럴라이제이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진출을 할 때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현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현지화. 더 깊숙한 현지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 스며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고 예. 그리고 현지 인력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 사실상 현지 기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뭐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자체의 퀄리티나 서비스의 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만 그 내용물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현지에 기반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디지털 기업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비헤이비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컬처럴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제 라인에 썼던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베트남 언어가 육성이에요. 성조가 6개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되게 치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 중국 애들이 문자 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불편하다 보니까 통화를 녹음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케팅의 강조점으로 뒀던 베트남에서 잘로가 런칭할 때 우리 카카오톡은 막 예쁜 이모티콘도 많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편리하게 전화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앞서서 내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현지에
아주 베이직하게 원하는 니즈가 뭐였는지를 잘 찾아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지화, 8개 국가의 서비스를 하면서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이 사실은 경쟁자의 우버를 물리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랩이 내세우는 건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컬처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C나 다른 회사들이나 요즘 다른 기업들이 많이 쓰는 말이 그래서 슈퍼 로컬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로컬 정도가 아니라 슈퍼 로컬이 되어야 이 유저들을 내 플랫폼으로. 우버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버는 원래 미국에서 다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내가 이거를 등록을 했을 때 여긴 미국도 아니고 뭐 해킹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들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선호했는데 우버는 현금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컬이 뭐가 페인 포인트였는지 찾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확 차이가 났다. 때는 아마 이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확실히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경향성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뭐 일단 우버가 안 되는 나라이고, 예, 그리고 이미 신용카드 보급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전자지갑이라고 하죠. 이월렛이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나라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오히려 그런 단계를 다 거쳤더라면 지금까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디지털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오는 셈이 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인클루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소득으로도 잘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뭐 고페이, 그다음에 그랩페이 이런 것들로 하면서 훨씬 더 거래가 수월해지는. 예, 그리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뭐 배달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배달할 수 있게끔 디지털 플랫폼으로 올라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실제로 이런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지난 팬데믹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위기를 겪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충격이 예상보다 적게 몰아닥쳤다. 소위 말하면 이제 파트너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슈퍼앱들의 파트너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다 잡히고. 그런 면들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P2P 시장 같은 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세안에서는 P2P를 아주 막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좀 열어주는 편인데, 그게 왜냐하면 너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라도 좀 엑스트라 인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나라 정부가 보는 것과 아세안 정부들이, 각국의 정부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뭐 한 2012, 13까지는 몰랐는데 한 2015년부터는 한국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사실상 서비스를 계속 해본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고 기술 개발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고요. 근데 한국은 아예 그 서비스를 시작도 못하니까 계속 거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하고 또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쳤죠. 이제 상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상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골목 상권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플랫폼에 올라타서 좀 더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독점의 이슈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이 10개국이고 슈퍼앱이 5개예요. 그러니까 슈퍼앱만 보더라도 5개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할 정도로 하는 시장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으면 고잭이 굉장히 세긴 하지만, 강력하긴 하지만 고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랩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을지라도 계속해서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찌됐든 규제 문제가 많고 그들은 그들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서비스에 집중해서 성장할 기회가 더 많지 한국에 와서 뭐 카카오랑 대적하고 네이버랑 대적하기에는 너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우려들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아주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 시민사회의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독점적으로 지나친 경향성을 어떤 기업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거는 요즘 강조되는 ESG에서 이제 소셜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나치게 침해할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독점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또 보기도 하는데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포화된 시장이라고 보지만 뭐 예를 들면 메신저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있지만 이제 뭐 OT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반반 택시도 있고 이런 여러 기업들이 아직은 좀 더 부딪혀 볼 만한 영역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슈퍼앱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슈퍼앱은 항상 왜냐하면 이거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없었을 때 가능한 거지 이렇게 막강하게 있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야놀자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 여행이라든가 레저라는 분야에서 슈퍼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그리고 야놀자는 이미 한국에서 충분한 경험치를 저는 쌓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모델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냥 호텔을 여러 개 연결한 체인들은 있는데요. 이걸 놀이하고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호텔들을 자기네 브랜드화해서 일정 정도의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놀자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볼 때 다른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렸지만 뭐 딥테크를 가지고 미국에 가는 모델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멀리 있는 미국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태워서 잘 모르는 시장에서 굳이 경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시장이 있는데 굳이 미국만 쳐다볼 이유는 없어요. 그 쇼피라는 회사는 그 후발주자지만 1등 이커머스가 됐을 때 이들이 해외 시장을 지금 중남미로 나가고 있고 유럽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서 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지금 들어가서 잘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집을 키우고 좀 더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의 사례들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낸 게 중남미였던 거예요. 그런 게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미국 시장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저기도 6억 7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거나 혹은 그들의 기대치에 맞는 서비스,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성공의 경험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자기는 당분간 중국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 만큼 지금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아세안에도 많이 했지만 인도에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 돈에는 국적이 없거든요. 될 것 같은 시장, 될 것 같은 기업에 비팅하는 거예요. 예, 물론 리스크 분석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시장 중에 하나는 아세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갈 수 없다면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도 아세안 기업에 투자하거든요. 텐센트가 아세안에는 기업 투자했어요. 가레나에 제일 먼저 투자한 게 텐센트였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도 투자했으면 앞으로는 더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국 내에서 이제 서비스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다면 해외에 눈을 돌리면 직접 진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투자가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면 적어도 파트너십,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어날 거라고. C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C의 이커머스인 쇼피는 매출로만 보면 쿠팡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쿠팡의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왜냐하면 이 시장은 한국은 약간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이 해외 진출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확장성은 거기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서비스, 다른 뭐 지금 OTT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얼마나 그러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볼 때 그거는 기업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을 보면 일단 그 주식 뭐 시장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더 이상 확장에 대한 기대치를 아직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적자인데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이 동남아 안에서도 성장을 그 룸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큼 아직 이커머스를 안 쓰거든요. 쓰기는 쓰지만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억 7천만 명 중에 아직 안 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더 남아 있고 해외 시장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게임 부분이라는 또 돈 벌어주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뱅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부분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다 반영된다고 해서 준비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뭔가 보여주거나 청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서비스보다는 제가 볼 때 한국은 이제 완전히 테크놀로지 베이스인 기업의 매력도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뭐 퓨리오사라는 AI 칩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각광받는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훨씬 성장성이 크다라고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뭐 국경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이 지금은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되게 평범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를 끌고 시작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해외 시장에서 지금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웹툰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리 인정 투자를 많이 받은 쪽이 물류, 로지스틱스 분야입니다. 이커머스의 성장만큼 물류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물류는 뭐 사실 지방 곳곳 뭐 해외까지 다 연결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 될 수도 있고 풀필먼트로 이제 다 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콜드체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로지스틱스의 성장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 부분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리라고 보여지고 이 기업들이 상장을 아마 내년부터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네. 예. 개인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당장 눈앞에 온 게 이제 그랩이 스펙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랩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가 다른 기업들의 상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상장이 예정된 뭐 물류 기업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가 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이제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마다 이제 좀 더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아마 게임 부분에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컨텐츠의 플랫폼으로서 성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길게 본다면 거기서 갈림길이 벌어질 거고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는 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건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다르고 프로덕트가 다르고 인더스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너무 베트남에 꽂히지 마시라.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베트남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너무 금방 손을 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아세안의 시장을 볼 때 자기 기업과 프로덕트에 맞는 나라를 선택해야지
특정한 답을 정해놓고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세안에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지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들을 한국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세안 10개국 안에서 그들 사이의 상대적인 지위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는 거는 정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단기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중기 정도까지는, 장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중기 정도의 플래닝이 적어도 뭐 5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년의 계획을 짜면 실제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1, 2년 내에 뭐가 있어야 될 것만 같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많다. 그리고 한류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정말로 지금 글로벌리 K 컨텐츠, 뭐 K 컬처라고 하는 게 인기가 있을 때까지 그 중심을 버텨줬던 것은 오랫동안 누가 팬으로 역할을 했냐. 저는 아세안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뭐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일본에서 굉장히 한류가 인기 있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부침이 있어요. 항상 스테이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가 나왔을 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알령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부침이 있었다. 부침이 없이 열렬히 사랑했던 팬들은 다 동남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매력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고 응원했기 때문에 지금의 끊임없는 한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건 한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스마트 스터디의 핑크퐁 노래가 있잖아요. 그 핑크퐁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퍼지게 하는데 이렇게 일조했다라고 하는 층들이 누구냐면 필리핀 내니들이라 그래요. 동남아에서도 워낙에 인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럴을 타고 나간 것이고, 우리 매운 불닭볶음면, 네, 그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원래 동남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의 막장 드라마도 다 봐주는 데가 동남아예요. 약간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게 원래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뭐 중장년층 이상 되는 분들이 그게 한 번 시작하면 유치한지는 알겠는데 내가 끊을 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계속 같이 본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드라마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예능 프로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케이팝 가수들 다 좋아해주고, 예, 그런 힘들이 저는 한류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일조했다. 저 사람들을 뭔가 좀 가깝게 느끼게 만들게 찍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스타들을 뭐 동남아까지 불러서 촬영하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몸값이 비싸서. 그런 시간들을 움직여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류 스타지만,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광고를 하더라도 한류 스타지만 뭔가 되게 친근한 느낌을 줬을 때 반응이 좀 폭발적으로 오는데, 그냥 자기 멀리 한국 텔레비 보듯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한류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왜 우리는 실제 시장으로 그걸 갖고 오지 못하느냐. 한류 컨텐츠나 한류 스타를 소비하는 방식이 너무 1차원적이다. 얼굴만 있는 거예요, 포스터에. 하나도 어떤 감정적인 거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로나 뭐 그랩이나 다 뭐 했어요? 슈퍼 로컬, 커처럴라이제이션,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 했는데 로컬라이제이션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런 밑바닥에 깔려진 정서들을 일단은 지난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하잖아요. 코웨이 정수기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이 브랜드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 브랜드예요. 거의 정수기 시장의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다른 한국 정수기 회사들이 진출했을 때도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뭐 매출 얼마나 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8천억 하거든요.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경험치가 있고 이제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 성공했고 이제 태국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인도네시아도 나가고 이런 정수기 시장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정용을 새롭게 만든 거고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칭찬받은 게 여성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로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 이제 가정용 그런 어떤 가전기기, 뭐 렌탈 서비스 이런 시장들은 이미 다 주목하고 있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사실상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마켓시어가 굉장히 작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옮겨가고도 있지만 일단은 자동차 공장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간다는 말은 거기에서 입지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도 좀 이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럽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유럽 연합이지만 프랑스 틀리고 독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건데 마치 한국 기업들은 아세안에 진출할 때는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잘 사는 나라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시장도 작은데 뭐 이렇게 각국의 나라가 다 틀리게 힘드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지위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를 따로 나갈 수는 없어요. 10개의 국가를 다 따로 나간다는 거는 뭐 비용 대비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의 포스트로 적어도 2-3개를 커버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전략들,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좀 작게 만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 그런 가정용 렌탈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정용 전자기기품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쓰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은 웬만한 집에 뭐뭐뭐뭐는 있어야 된다는 개수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아직 남은 시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미 뭐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 개선도 있고 해서 같이 기대해 볼 부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젊은 층들에 대한 타겟이 좀 필요해요. 이 젊은 층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버는 대로 소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예,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한국하고 거의 성향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이들이 소비하는 건 온라인 상에서 유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희귀한 운동화를 좋아하고요. 레어템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좋아하고요. 명품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소비 수준이 낮잖아요. 어쨌든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얼마짜리가 팔리겠지만 거기는 그 브랜드보다는 낮은 브랜드가 팔리겠죠. 예,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젊은 층의 인구 구성비가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돈 버는 나이대로 진입해서 계속 올라가고 이들이 이제 중산층의 주류가 되고 있거든요. 중산층 자체도 늘어나고 젊은 층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가 됐던 상품이 됐던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